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30개 도시로 읽는 미국사, 김봉중 지음 다산북스에서 22년 10월 11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미국 톨레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동안 저자는 미국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일반인이 미국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간의 연구 결과를 대중화하는 일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의 역사를 30개의 도시 이야기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이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전체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5개 정도의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멀고도 가까운 나라는 어디일까? 그 1순위는 단연 미국이다. 또한 미국은 우리에게 가깝지만 먼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가 미국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다소 선택적이며 제한적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단순함에 익숙한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기가 그것을 반영한다. 오른쪽 세로로 난 13개의 줄은 모태가 되는 13개 주를 상징하고 왼쪽 위에 담긴 별들은 연방에 가입한 주의 숫자이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연방에 합병되면서 별의 숫자가 50개가 되었다. 국기가 끊임없이 바뀌었던 독특한 나라. 그 미국은 시작부터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확장되고 움직이는 나라였다. 그래서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양하다. 이렇듯 거대하고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도시로 읽는 미국사이다. 30개의 도시를 통해서 미국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명하는 동시에 그 다양함을 관통하는 어떤 미국적 가치와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저는 이 책에서 꼭 가보고 싶은 도시 5개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북동부 지역의 반항과 자유, 관용과 예술의 도시 프로비던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고 인구는 18만 명 정도이다. 작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로 가득한 로드아일랜드는 그 기원부터 특별했다.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은 라저 윌리엄스 목사였다. 1631년 영국에서 매서추세츠 식민지로 건너온 윌리엄스 목사는 다른 청교도 교파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그는 완전한 정교 분리를 주장했으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을 강탈하는 것을 매우 비판했다. 윌리엄스의 주장은 다른 청교도 교인들을 불편하게 했고 결국 그는 청교도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그가 새로 정착한 곳이 신의 섭리라는 뜻의 프로비던스였다. 정착에는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프로비던스를 중심으로 정착에 성공한 그는 1636년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세웠다. 윌리엄스는 여기서 청교도에서 침례교로 교파를 바꿨고 1638년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설립했다. 이런 로드아일랜드의 정신은 훗날 정교 분리 원칙에 근거하는 미국의 헌법과 미합중국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설교자였던 앤 허친슨도 여성으로서 일반 신도로부터 급속도로 인기를 얻는 것을 불편해하던 청교도 교파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녀가 선택한 곳 역시 로드아일랜드였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로드아일랜드로 건너왔다. 유대인들이 와서 1763년 미국 최초로 유대인 회당이 생겼고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인 위그노 신도들 또한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도 마찬가지였다. 로드아일랜드는 흑인들에게도 관대했고 1780년 프로비던스에서 흑인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실제로 훗날 로드아일랜드는 노예해방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편 프로비던스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부유했던 브라운 집안은 1764년 브라운 대학교를 창설했다. 프로비던스의 또 다른 자부심은 미국 최고 미술학교인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교인 리즈디다. 1877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여성들에게도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남녀공학대학교이다. 서인도 제도와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로드아일랜드는 영국의 과세 정책에 불만을 계속 표시하다가 1776년 5월 4일 2달 빠르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19세기 내내 호황을 누렸던 이 도시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현재는 미국에서 23번째로 가난한 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자유와 관용 그리고 예술의 도시로서의 전통은 여전히 도시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키 케네디도 이 지역에서 자랐으며 그들의 결혼식도 뉴포트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거행되었다. 프로비던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이긴 하지만 2000년도에는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장 진보적인 도시이자 친환경 도시이고 또한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적 유산과 정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로 가볼 도시는 남동부 지역 식민지 시대 버지니아의 모습이 생생히 살아있는 도시 윌리엄스버그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인구 약 1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금은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1607년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세운 최초의 식민지가 버지니아 식민지이다. 처음으로 영국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7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처음에 정착했던 인원의 30%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 가뭄과 기근이 끝나면서 1613년 존 롤프라는 사람이 버뮤다에서 가져온 담배 씨로 담배 경작이 성공하면서 버지니아 식민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존 롤프라는 사람은 담배 경작 외에도 버지니아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족적을 남겼다. 1614년 포우아탄 원주민 추장의 딸인 포카혼타스와 결혼했다. 결혼 전에 포카혼타스는 기독교도가 되어 세례를 받았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꿨다. 2년 뒤에 그들은 런던을 방문했고 영국 전체의 뉴스거리가 되어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카혼타스는 1년 뒤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고 세인트 조지 성당에 묻혔다. 이들의 후손은 그 뒤에 대학교 총장 혹은 정치인 등으로 미국 역사에서 전설적인 혈통을 이어갔다. 윌리엄스버그는 1676년 버지니아 식민지를 혼란으로 몰아갔던 베이컨 반란 때 제임스타운이 불타버렸고 그 이후부터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독립으로 가는 길에 유명하게 된 것은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어느 주막 때문이었다. 롤리 주막은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가장 큰 주막이었는데 독립의 열기가 뜨거워질 때 토마스 제퍼슨, 패트릭 캔디 같은 대표적인 독립파들이 수시로 이 주막에서 독립과 거사를 논의했다. 윌리엄스버그는 20세기 초까지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로 남아있었다. 식민지 시대의 버지니아 수도로서 무려 88개나 되는 식민지 시대의 건물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이것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윌리엄스버그가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초 어느 성공의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 1923년 윌리엄스버그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굿윈 목사는 윌리엄스버그 전체를 살아있는 거대한 박물관으로 복원하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꿈은 존 D. 록펠러 주니어를 만나면서 현실이 되었다. 록펠러와 그의 가족들은 몇십 년에 걸쳐 모두 1억 달러를 지원했고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의 식민지 윌리엄스버그가 탄생한 것이다. 현재 식민지 윌리엄스버그에는 80가구에서 약 160명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고 2,500명의 직원들과 800명의 자원봉사 단원들이 식민지 시대의 의상을 입고 관광객을 맞이하거나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 세 번째로 보고 싶은 도시는 중서부 지역의 바나나들의 천국 가장 미국적인 도시인 밀워키입니다. 위스콘신 주에 있고 인구 약 60만 명이다. 밀워키는 그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불렀던 지명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 의미는 좋은 땅 혹은 물가 따라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19세기 초부터 미국인들이 미시간 호수의 서쪽 해안을 따라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밀워키시는 원래 3개의 마을이 있던 곳이 합쳐진 것이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시가 설립된 이후 정착을 주도했던 3개의 마을, 즉 주노타운, 킬본타운, 워커타운의 대표는 모두가 적어도 한 차례씩 밀워키 시장을 지내는 등 이 도시가 성장하는 데 초석을 쌓았다. 1848년 유럽 혁명의 여파로 급진적인 독일인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중 상당수가 밀워키에 정착했다. 이 중 한 명이 자유주의 혁명가로 유명한 카를 슈르츠였다. 이렇게 독일인들이 많이 정착한 이 도시는 오랫동안 독일 생활 방식과 관습을 유지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킨더가튼이라는 독일식 유치원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독일인의 관습에서 시작되었고 핫도그와 햄버거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어갔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시카고의 양조장들이 사라지면서 밀워키는 미국에서 가장 번창한 맥주 양조 도시가 되었다. 밀러라는 맥주도 이 도시에서 비롯되었다. 밀워키의 메이저리그 야구팀 이름이 양조장이란 뜻의 브루어스인 것은 이러한 전통을 기리기 위함이다. 1850년대부터 독일인 다음으로 많이 이주한 사람이 폴란드인들이다. 주로 남쪽 지역에 거주했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폴란드 전통과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폴란드 축제도 있다. 또한 이 도시는 미국에서 사회당이 가장 성공한 도시이다. 밀워키의 사회주의는 독일계 이민자들로부터 유래되었다. 1901년 빅터 버거와 유진 뎁스는 미국 사회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도시는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다. 밀워키는
전 세계 고급 오토바이의 대명사인 할리 데이비슨의 본거지이다. 1903년 밀워키에서 윌리엄 할리와 그의 친구 아서 데이비슨이 엔진을 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었다. 미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이 회사는 발전을 거듭했고 6, 70년대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시 할리 데이비슨의 전통을 살리는 전략을 채택해서 그 인기가 회복되었다.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가 주도하는 미국 문화에서 독일 및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도시의 색깔을 만들었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맥주를 마시며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밀워키의 모습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가 되었다. 네 번째로 보고자 하는 도시는 중남부 지역에 있는 환상의 세계에 들어온 듯 착각하게 만드는 과거의 도시 산타페입니다. 뉴멕시코주에 속하고 약 8만 5천 명의 인구가 산다.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정착하던 푸에블로 인디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부족은 나바호족과 아파치족이었다. 그들의 조상은 서기 1400년경 캐나다 북서부와 알래스카 동부에서 남서부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바호라는 용어는 나바호 인디언과 접촉한 최초의 유럽인이었던 스페인 선교사들에게서 유래했다. 계곡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1598년 스페인 탐험대가 산타페에 도착해서 이곳을 뉴멕시코라고 불렀다. 그 이후 약 100년 동안 스페인과 인디언의 끊임없는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1692년 이후부터는 스페인과 인디언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로 말미암아 산타페는 모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산타페 행로를 통해 무역을 하는 미국 개척민들이 늘어났다. 1840년대에 Manifest Destiny, 즉 명백한 운명이 미국 서부 팽창의 슬로건이 되면서 자유 토지를 소유할 기회를 찾은 정착민들은 남서부로의 이주를 시작했고 산타페 행로는 이주민들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1846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뉴멕시코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62년 후인 1912년 뉴멕시코는 47번째 주로서 미국 연방에 편입되었다. 현재 뉴멕시코의 빈곤율은 미국에서 세 번째이다. 하지만 산타페의 이미지는 다르다. 관광객들에게 뭔가 다른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다. 1920년대 초부터 도시의 지도자들은 역사적 전통과 유산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건축물들을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목재 빔에다 태양으로 구운 어도비 벽돌로 만들도록 권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산타페는 미국 내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 초기 모더니스트들이 산타페에서 예술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조지아 오키프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1988년 설치미술가인 제임스 터렐이 산타페 현대미술센터 주차장에 스카이 스페이스를 설치했다. 관람객들이 그것을 통해 뉴멕시코의 하늘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산타페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가장 큰 미술시장이 되었다. 도시 규모로 따지면 가장 많은 미술관이 집중된 도시이기도 하다. 남서부 인디언 문화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산, 그리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문화를 접하면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건축과 예술을 볼 수 있는 도시이고 과거와 현재가 수려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도시이다. 저는 극서부에 있는 도시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다음 기타 지역에서 서부 팽창이 낳은 인디언의 아픔이 새겨져 있는 도시 래피드 시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874년 사우스 다코타의 검은 언덕에서 금이 발견됐다. 언덕의 입구에 위치한 래피드 시티는 전국에서 몰려든 야심가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와이오밍 경계선까지 펼쳐있는 검은 언덕은 라코타 부족의 오랜 생활 근거지였다. 금이 발견되자 수많은 백인들이 이 지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땅과 인디언들을 유린했다. 그 결과 1876년부터 2년간 계속된 전쟁이 일어났다. 이 기간 중에 미친말이라 불리는 인디안 용사가 이끄는 수족 전사들과 미 연방군 사이에 벌어진 전설적인 리틀 비콘 전투가 벌어졌다. 예상을 뒤엎고 미친말의 대승이었다. 인디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점점 버티기가 어려웠고 1890년 미국 기병대는 인디안 지역에 거주하던 수족을 무장 해제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인디안 학살 사건으로 기억되는 운디드니 학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백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인디언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정서가 복합적으로 노출된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 100년이 흐른 후인 1990년에야 미 의회 상하 양원은 공식적으로 학살에 대한 깊은 사죄를 표명했다. 현재는 래피드시티 남서쪽 근교에 마운트 러시모어 국립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다. 저도 아주 옛날 국어 교과서에 있던 큰바의 얼굴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영웅시하는 그 4명의 대통령이 인디언들의 비애가 서려 있는 검은 언덕에 세워졌으니 그것을 보는 인디언들의 심정은 어떨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27km 떨어진 곳에 미친말의 기념비도 세워졌다. 1998년 말을 타고 자신의 부족이 살던 검은 언덕을 가리키고 있는 미친말의 얼굴이 완성되었다. 얼굴 크기는 무려 27m나 되었다. 마운트 러시모어에 새겨진 대통령들의 얼굴이 각각 18m이니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책에는 이 조각의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멋있네요. 그러나 운디드니 학살이 벌어지고 8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났다. 1973년 2월 27일 라코타족들은 운디드니의 작은 마을을 점령했다. 이후 71일간 이들과 정보기관은 무장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2명의 라코타족이 사망했고 1명의 FBI 요원이 피격을 받아 불구가 되었다. 이후에도 대결은 계속되어서 적어도 6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구역 내의 치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가난은 보호구역의 인디언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가난 이외에도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젊은이들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져 무기력해졌고 자살률은 전국 자살률의 2.5배에 이른다. 만약 래피드시티를 방문해서 한 곳만 둘러본다면 어디를 갈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마운트 러시모어를 갈지, 좀 더 서쪽으로 가서 미친말 기념지로 갈지,
아니면 남쪽으로 가서 인디언 보호구역인 파인리치 보호구역을 둘러볼지. 미국 서부 개척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려면 가능하면 이 모든 곳을 다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도시가 미국 역사의 아픈 부분을 보여주네요. 녹음이 평소의 2배로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서 감사드립니다.